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조선 후기에 교재 158쪽의 신분제 동요, 그 다음에 160쪽의 향초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부제를 보게 되면은 양반 웃기고 있네. 그렇죠. 양반을 좀 비꼬고 있죠. 그 다음에 향촌질서의 변화의 부제는 우리 마을 우리가 주인이야. 남들이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단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가 이제 동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제 그거죠. 양난 이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양반들이 재구시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지배층들이 어느 정도는 그 도덕적인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사회 분위기가 변화가 됐죠. 예전에 그 농업 위주로 갔다가 이제 양난 이후에 상업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붕당 정치가 이제 변질이 되게 되면서 자기네 당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중앙 진출, 즉 벼슬 자리 차지하기가 어렵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점차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양반층 붕당 정치의 변질, 일당 전제화 경향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당 전제화라는 게 바로 뭐예요? 특히 서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노론층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가면 얘네들 가운데서도 특히 누구 세도 가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어떤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 당도 했다가 저 당도 했다가 이렇게 골고루 했었는데 이제는 특수 정당 내에서도 특수 가문, 그러다 보니까 더욱 벼슬에 나아가기는 어렵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양반이 향반, 고향으로 그냥 낙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반, 몰락하는 겁니다. 몰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위층들 신분상승운동, 특히 설 증식무로 중인들이 소총운동을 한다. 소총운동은 우리의 신분을 좀 대우해 주세요. 예, 대우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중위층들이 바로 이제 뭐예요? 전문가더라. 전문가.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의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역관,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없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 사람들의 어떤 파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조가 이동무, 유득공, 박제가 이런 사람들, 실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청요직에 앉힙니다. 청요직으로 진출을 시켜줘요. 청요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주 그 달콤하고 그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들 얘기하는 거죠. 3사의 관원이라든가 또 주요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층 보겠습니다. 상민층은 농업세상이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명처를 주입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민층은 상인들이 아니에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다 합해서예요. 공명처, 그리고 납속, 족보, 매매, 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분 상승한다. 그러면 공명첩이라든가 납속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족보, 매매, 위조 같은 건 불법적인 것이죠. 예, 그만큼 국가가 통제력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천민 보겠습니다. 천민층은 납속, 군공, 국가의 어떤 군대에서 공을 세운다든가, 그 다음에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딴 동네 가가지고 양반 행세하고 나 어느 동네에서 나 양반이었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동요가 되는데 양반층은 증가하죠. 점차 좋은 신분으로 올라가니까 양반층은 증가하고 대신 상민층이라든가 노비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상민층의 감소는 국가 재정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돼요. 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느냐, 상민층의 감소는. 이 사람들이 뭐를 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는 바로 이 사람들 수를 늘려야 되겠죠. 이 사람들 수를 양반층에서 몰락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노비를 해방하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수를 늘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져 있고, 요것이 바로 뭐예요? 공명첩이에요. 공명첩. 네, 교지죠, 교지. 이 국왕이 내리는 어떤 그 문서를 교지 또는 교서라고 하는데, 여기 쭉 보면은 누구누구를 뭐에 임명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임명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 왜 비어 있어?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 쓰는 난이 비어 있다 해서 공명첩이 공명첩. 자, 상민층의 신분 상승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이란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 이런 놈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을 하거나 역을 면제받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밟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자, 일성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록이 뭐죠? 일기죠. 국왕의 일기예요. 일성록은 언제부터? 영조 때부터 있었어요. 그다음에 영조가 쓴 것이 아니라 영조 때의 정조가 세손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썼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계층의 신분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인층이 들어가는데 이 중인층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라고 그랬죠. 전문층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조선 전기에 비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외란 이후에 역시 납속제가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했다. 서얼 허통을 요구합니다. 서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서얼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철폐한다. 그래서 집단 상수를 하죠. 그래서 정조 때에 이 사람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시킨다라는 얘기죠. 서얼들이죠. 네. 그래서 점차 과거 시험이나 관익수준의 서얼에 대한 차별이 점차 사라졌어요. 서얼 같은 경우에는 당상관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거? 이 문과 시험에 제한이 있었어요. 문과를 응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별들이 점차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 보겠습니다.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계층 하겠는데 다 합해서 중인들인데 서울하고 중인하고 여기서 구분되는 거는 뭐냐? 서울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들은 아버지가 당상관 이상의 즉 높은 신분, 대감급 이런 사람, 그런 서울들,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서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인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재산이 좀 있죠.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합니다. 특히 역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고 서학을 비롯해서 외래문물 수호와 개화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중인들이 1851년에 소청운동을 합니다. 우리들도 어디에 청요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소청운동을 해요. 무려 몇 명이나 1670명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소청운동을 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당시 정부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야,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이때에 1670명이나 이런 것을 했다. 근데 들어주진 않아요. 들어주진 않지만 점차 중인들을 과거에 비해서 대우하는 것들이 나아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 상승 운동 볼게요. 노비들 역시 군공납소 도주, 아까 나왔던 얘기죠. 정부 정책으로는 군역 및 재정 확보의 차원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가지고 노비는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 노비종모법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라고 했던 이유는 노비수의 감소를 우려해서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비를 해방합니다. 공노비 해방, 순조 때 해방합니다. 1801년도에 해방을 하는데, 그럼 국가나 관청이 데리고 있는 노비들은 해방시켰어요. 근데 산노비는 해방하지 못했죠. 갑오개혁 때 해방이에요. 갑오개혁 때. 나중에 이 갑오개혁 배우겠습니다만 동학농민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압력으로 했던 근대적 개혁이에요. 여기에서 산노비라고 해방한 것이 아니라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순조 때 요때에 있었던 공노비를 해방을 하고 그럼 나머지 산노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때 해방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신분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노비를 해방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재정 확보, 군역.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신분제가 동요되는 것이 국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렇죠?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이었다. 자, 160쪽의 향촌 질서의 변화 보겠습니다. 향촌 질서. 부제가 뭐였죠? 부제가 네,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을 우리가 지킨다. 우선 향촌 질서, 양반층들이 향촌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약화돼 버리죠. 점차 약화돼 버리죠. 신문제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양반층들이 약화된다. 그 약화되는 그 단적인 예로 향반이라든가 잠반이라든가 얘네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네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해요? 노력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동약을 실시한다. 동약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동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무슨 동 그러잖아요. 무슨 동 그러잖아요. 뭐 신림동, 뭐 논현동, 뭐 양재동 그러잖아요. 그 동이죠. 동네별로 하는 향약이에요. 즉 이 동약의 전신은 우리가 향약이라고 보면 돼요. 향약은 우리가 몇 세기 때에 조광조 16세기 때에 처음 도입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림들이 자기네 그 향촌의 어떤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향약을 이 당시 현재에 맞게 다시 손본 것을 동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동약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향촌을 양반들이 딱 지배하는 데에 과거처럼 그러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느냐? 미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비했다.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종마을 지들끼리. 자, 그러면 향촌 질서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떤 층의 변화가 됩니까? 분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부를 축적한 뭐 상인이라든가 수공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주고 뭘 사요?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죠. 양반이 돼버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돈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져요? 정치, 명예를 갖고 싶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 진출한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향권에 하는데 향회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향 안에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더 나아가서 향임지까지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향자 들어가는 이 의미는 알겠죠? 향회는 뭘까요? 향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 유양소 있잖아요. 유양소.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을 뭘로 고쳐요? 향청으로 고치죠.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소속돼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달라요. 유양소가 향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양소와 별도로 향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나 다 똑같지 양반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들끼리의 모임. 쉽게 말하면 이게 동네별로 뭐가 있어요? 로터리 클럽 있잖아요. 로터리 클럽. 예, 돈 좀 버는 아저씨들끼리 동네별로 이렇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임하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속된 명단을 향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진출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간부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착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 엿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추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는 왜 여기에 진출했느냐? 첫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양반들이 동네에서 터줏대감 행사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네들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확보를 위해서 얘네들을 부추겼던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거기 왜 들어가? 나 필요 없어. 저기 안 들어가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거의 반강제로 여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죠. 지방정부. 그 고을 수령의 권한은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요. 그리고 얘네들의 세력도 점점 올라가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만 찌그러진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쭉 보시면 교제에 관권과 결탁한 분홍층 얘네들이 향권에 조선한다. 향회에 참여하고 향임직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나와 있는데 기존 사족과 신흥 분홍층이 대립을 하게 되는, 당연히 그러겠죠. 얘네들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하고 새롭게 등장한 얘네들하고 별로 사이 안 좋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싸워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동네에서 싸워요. 이거를 싸운다 해서 향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향전. 그런데 요 동약도 그렇고 이 동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향해도 그렇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부, 이 마을 수령의 붓세 자문기구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붓세 자문기구. 자, 원래 이 기능들을 다 했어요. 얘도 그렇고 고을 수령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럴 때 좀 과도하게 걷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어떻게 태클을 걸어주고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붓세 자문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 더 걷어들이는 데에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편 이제 그 지방까지도 이렇게 좀 변화가 됐는데 이제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계 중심의 가족제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약간 부계 중심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성리학적 생활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제가래라든가 이런 것이 조선 전기 때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쭉 강조하다 보니까 100년, 200년 걸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가정에까지 스며들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사와 상속에 장자우대합니다. 장자우대. 아들 우선이다. 그럼 아들이 없으면 안 돼. 아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없는 데는 양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굳이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호적에도 똑같이 올려주고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부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 남존 여비 사상이 이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 남자 중심의 어떤 이런 전통이 이 쭉 내려왔던 것이 아주 우리나라 그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 남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여성의 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제는 친형제도의 정착, 친영제도라는 거는 무조건 여자는 어디 가서? 친가 가서. 친가가 어디야? 남자 쪽 가문이죠. 집안이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친가 그러면 아버지 쪽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외가 그러면 엄마들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그래서 이 엄마 할 때, 외가 할 때 이 외자가 바깥 외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물론 이 남편 집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남자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 돼버린 거예요. 출가 외인.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솔서원 해가지고 사위가 신부의 집에서, 자기 아내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성의 이혼과 재혼을 금지시켜요. 재혼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여성의 정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군대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여자 나이 뭐 한 16이면 결혼했는데, 그래서 뭐 16세에서 20세 여기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이거 넘어가게 되면 막 걱정들 했어요. 시집 못 가는 거 아니냐. 30세 넘어가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결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결혼한 젊은 여자가 남편이 군대 가서 죽었단 말이야. 그럼 평생을 어떻게 재혼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잘했다 해가지고 연lem은 세워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연lem은 세워주더라. 그래서 이혼과 재혼을 금지했어요. 고려시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할 수 있었죠. 이게 법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재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제 뭐가 있어요? 보쌈이라고 해야 돼요. 보쌈. 여러분들 보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 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싹, 아유 또 먹고 싶네. 그쵸? 이렇게 소주 한 잔이나 탁 이렇게 먹고, 이거 보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쌈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저 여자가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는데 저 여자 괜찮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남자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자루에다가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가는 거를 보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비공식적이지만 서로 같이 사는 걸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납치돼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납치돼 가는 건 아니고 미리 사전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보쌈 해가겠다. 그렇게 그 정도를 인정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치사하죠? 예, 치사합니다. 예, 치사해요. 네.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모습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어머니가 재산을 분배할 때 나이키. 아유, 이름이 나이키예요. 나이키. 이름이 참 좋습니다. 나이키. 따로 노비 40명을 물려주려고 하였다. 나이키는 제가 6남매 외아들이라 해서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도 하여금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어찌 더럽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사용하였다. 나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일찍이 제사의 기본 방침을 정한 지 오래되었고 사위와 외손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따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죠. 가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예요. 그죠? 조선 후기입니다. 자,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이 일반화되었다.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이 일반화되었다. 이건 언제예요? 후기죠? 그러니까 틀렸고. 가. 혼인 후에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친형제도 후기죠? 여기서 틀렸고. 가. 나. 재산은 아들, 딸 구별 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다. 이 가식이죠? 고려시대 전반기와 고려시대 전체와 그 다음에 고려 전기까지 아니고. 나.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 나. 제거한 여성의 자식은 차별받지 않았다. 우리가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차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 자리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과 한통속이 되어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밟지 못하고 명분이 물러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일성록. 네, 이 시기가 언제예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기업,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겠죠. 일반적인 상민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반 수가 늘어나고. 네, 맞죠. 동글뱅이.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노비 종모법의 시행으로 노비의 수가 증가하였다. 예, 노비의 수를 증가하고자 노비 종모법을 했습니다만 노비의 수는 어떻게 해요? 감소하죠. 왜 감소하죠? 노비들도 뭐 군공이라든가 납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니고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양반의 권위가 강화됐다. 양반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르신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양반아 저 이 양반아 뭐 이런 게 나타나죠. 양반은 예전에는 굉장히 하이소사이어티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 신분층 4개의 신분 계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신분층이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양반이에요. 너도 나도 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깔보는 또 양반이 양반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깔보는 어떤 그 인칭 대명사로 사용됐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양반아 저 이 양반아 이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그렇게 사용됐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 양반인 줄 알아요. 그렇죠? 다 양반인 줄 알아요. 다 양반인 줄 아는데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아까 뭐 호족을 매입하거나 위조하거나 뭐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뭐 우리 조상은 누구야, 니네 조상은 뭐야 뭐 이렇게 따지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솔직히 내가 양반인 줄 알고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 70%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는 한 200~300년 전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노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장시라든가 이런 데서 장사라는 상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돼요. 나 양반아 뭐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변동된 사회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룹니다. 바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뜨거운 가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